만약에 야 이거는 저 못 푸실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팡 던져요. 공을 맞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맞고 공이 튕기고 나는 이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잠깐 이거 나중에 이거 잘못 얘기하면 주변 물리학자들이 난리가 나는데. 과학을보다 최초 위기입니다 위기. 이거 나중에 편집해 주세요 지금. 네 반갑습니다.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재밌게 전해드리는 과학을 보다 정영진입니다. 은하들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는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 있는 김범준입니다. 국제연구소에서 지구학과 멘트를 연구하는 지구화학자 박승현입니다. 네 오늘 아마 그리고 서균열 교수님 왜 안 보이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서 교수님께서 워낙 일정이 요즘 특히 이제 7, 8월에 다른 일정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 다시 우리 서균열 교수님을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과학을 보다의 주제들이라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혹시라는 궁금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인간들 중에 좀 특별한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영화에서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막 사우나에서 막 30분씩 뜨거운 열기를 버티는 분들 이것도 일종의 초능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온도계 보면 근데 90몇 도 막 이렇게 써 있어요. 75도 막 이렇게 써 있는데 한 30도 넘어가면 덥고 40도 넘어가면 못 견딜 것 같은데 거기서는 어떻게 버티는 겁니까? 그 사우나실 안에 온도가 100도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온도가 거기까지 오르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온도가 오르면 사람이 자기의 몸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 생물학에서는 항상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일정한 수준으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게 되고요. 물이 굉장히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가 기체 상태로 변할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외부의 공기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표면에 있는 땀을 기체로 바꾸는 그 과정에 쓰이기 때문에 체온은 그냥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물은 원래 100도에서 이제 기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 몸에 있는 물들은 한참 더 낮은 온도에서 기화는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건 물이 끓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아. 물이 100도가 되지 않더라도 물과 수증기가 같이 있으면 온도에 따라서 높은 온도에선 물이 수증기로 변하고요. 낮은 온도에선 수증기가 물로 다시 변하는데요. 그래서 물의 기화는 끓는 점에 도달하지 않아도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습도 같은 게 중요해요. 여름철에 상대 습도가 100 가까이 되면 그 증발이 안 되니까 덥게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고. 가끔 왜 저 촛불 같은 거 이렇게 손으로 끄는 분들 있잖아요. 그때 침 묻히시면 도움됩니다. 아 촛불 끌 때? 예,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이 물이니까 기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촛불이 공급하면서 그 에너지가 피부를 손상시키는 데 쓰이지 않고 침을 기화하는 데 쓰여서 훨씬 더 안전하죠. 그보다 조금 더 이제 간 분들은 담배를 입안에서 끄거든요. 옛날 일진 형들이 그렇게 하셨었어요. 와, 그거 엄청 무서워요. 그거 보면. 네, 저도 봤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침을 이용해서 끄는 건 아니고요. 입 안에 들어가면 산소가 금방 고갈되잖아요. 입 안에 넣고 그분들이 입천장에 대해서 끌 일은 없습니다. 제가 본 일진들은 그렇게 껐는데 혹시 막 입천장에도 대고 그러진 않죠? 그거는 못 봤어요. 저도 천장이 아니, 되는지 설마, 못 봤는데.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아, 이런 거는 어떤 과학 유튜브에서도 일진 형이 어떻게 입안에서 담배를 껐나 이거는 밝혀낸 적이 없잖아요. 아, 입안에서 산소를 차단한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 정말 치지직하면서 막 침으로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 똑같이 성냥개비 같은 것만 해도 유리병 안에 쏙 넣으면 저절로 꺼지거든요. 금방 꺼져요? 네, 비슷한 원리일 겁니다. 해보질 않았으니 알 수가 있나? 만화에서는 이렇게 딱 나오죠. 만화에서는 지직하고. 실제로는 저도 본 적은 없는데 만화에는 가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영화에서 혀에다가 막 이러는 거는 본 것 같아요. 아, 네. 그거는 이제 좀 과장이 섞였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군요. 힘이 아주 많으신 분이구나. 꼭 인간 말고 저 생물 중에도 야, 얘는 진짜 초능력 같은 거로 보인다고 할 정도의 신기한 동물들도 많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극지방이 뭐 생물의 개체수가 워낙 적어가지고 뭐 사실 거의 견디니까 견디는 것 자체가 초능력이군요. 초능력이죠. 뭐 옷도 안 입고 견디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근데 지방질이 워낙 두꺼워가지고 차가운 바닥에서 그 눈보라 치는 데서 어떻게 버티나 싶은데 지방층이 워낙 두꺼워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극지방에 혹시 계셔서 그건 아니겠죠? 아니지만 뭐 네, 어쨌든 그래도 극지방에 가면 제일 오래 버티실 수 있는 거로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근데 뭐 사람들 가운데도 보통 사람보다 20배나 더 뛰어난 시력을 가졌다든지 뭐 그런 능력을 가진 경우는 가끔 왜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데서 한 번씩 보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그 분이 정말로 20배의 시력이 있는지를 측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시력이 예를 들어 2.0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사람이 예를 들어 10m에서 볼 수 있는 걸 네. 이분은 그 2배인 20m에서 볼 수 있다. 20 나누기 10 해서 2.0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서 1.0이 평범한 건데요. 시력이 만약에 보통 사람의 20배라면 시력이 20.0이 되고요. 그 이야기는 그분은 보통 사람들이 보는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리보다 20배 거리 멀어도 그 대상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계산하셨어요? 계산해봤죠. 계산해봤더니 보통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구나 라는 걸 판단할 때 15m에서 30m 정도면 어느 정도 판단하고요. 50m가 넘어가면 보통 사람들은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분이 정말 시력이 20.0이라면 네. 이분은 거의 1km 거리에서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20.0이 되는 건 쉽지 않아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시청 앞에서 광화문에 사람을 세우는 다음에 그 사람 누군지 알아맞추라고 하면 아마 못 맞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력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의문이 남는 게 멀리 있는 사람의 얼굴을 분간하려면 결국에 분해능이 좋다는 거거든요. 가까이 인접한 두 포인트를 선명하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지 능력이 분해능인데 망원경에서도 분해능은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네. 근데 분해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가 렌즈의 지름이거든요. 렌즈 지름. 네, 렌즈가 더 클수록 멀리 있는 것을 분간할 수 있는데 사실 사람의 렌즈는 동공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커봤자 뭐 한 5mm 정도일 것 같은데 그래요? 그게 이미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수 킬로미터 거리 있는 것까지 볼 만큼 개발시킨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눈이 아주 큰 거 아닐까요? 동공이 크면 그걸 잘 구별할 가능성은 높아요, 확실히. 그쵸. 근데 사람의 동공은 어차피 다 비슷비슷할 테니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분해능을 높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가끔 저 몽골 같은 데 계시는 분들은 저 멀리 있는 것도 엄청 잘 본다는 얘기를 얼핏 좀 듣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시력이 뭐 보통 그냥 한 5.0, 10.0 이 정도 그냥 기본이다. 근데 이건 뭐 약간 좀 과장이 섞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분들의 생존 환경 자체가 맑은 대기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을 식별하는 게 그분의 생존에 굉장히 유리하다면 네.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것으로 그분들의 시력이 좋아질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좀 여쭤보면 왜 가끔 그 만화에서 칼로 날라오는 총알을 베기도 하거든요. 그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진짜 훈련을 많이 하면 왜 우리 예전에 그 지옥의 저 만화 이런 거 봐도 계속 야구공을 아주 작게 보는 것부터 연습을 많이 하면 나중에 뭐 날아오는 야구공이 막 이만하게 보이잖아요. 무슨 지옥의 외인구단 뭐 이런 만화들 보면 공포의 공포의 외인구단, 네. 지옥 훈련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훈련을 많이 하면 날아오는 총알도 우리가 딱 보고 위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칼로 베는 게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혹시 가능한가? 총알 속도가 초속 400m 정도거든요. 초속 400. 예. 그런데 사람이 어떤 무언가를 외부 자극을 보고 거기에 신체가 반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4분의 1초 정도예요. 네. 만약에 평범한 사람이라면 100m보다 더 가까운 데서 총알이 발사되면 총알은 오고 있는데 칼을 뺄 시간조차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아주 멀리서 쏜 총알이라면 그 시간이 충분하니까 칼을 휘두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멀어지면 총알이 작아서 멀면 멀수록 우리가 볼 수 없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력이 150m보다 멀리서 출발한 총알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총알이 날아오고 있으면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휘두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멀면 더 안 보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총알을 칼로 베고 싶다면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의 실력보다는 총 쏘는 사람의 실력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총을 칼에 맞추면 네, 총알. 그러니까 총알을 애초부터 칼을 겨냥해서 쏘면 그 사람의 반응 속도에 상관없이 가를 수 있을 테니까. 아, 그럼 휘두르지 말아야 되겠네요. 네, 그죠? 딱 그렇게 서 있어야겠죠. 근데 야구 이야기 생각난 게 그 야구에서도 강속구 투수 뭐 150km 넘어가면 그 이상 타자들은 감각으로 칠 수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150km가 넘어가면은. 근데 그거는 그냥 감으로 치는 거지 좋은 선구안으로 딱 보고 칠 수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감으로 때렸는데 잘 맞으면 넘어가는 그렇죠. 거고 아니면 헛스윙이고. 그러니까 암만 커브가 이런 게 중요하다 해도 강속구만큼 치기 어려운 볼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지옥 훈련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봐도 파리도 맞추잖아요. 나중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면 파리가 막 이렇게 새처럼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말씀하신 그 지옥 훈련 얘기하셔서 하나 딱 생각나는 게 요즘 테니스 선수들 사이에서 이런 비슷한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테니스 라켓이 기술이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처음에 딱 공을 서브할 때 서브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사람의 반응 속도보다 너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인 라켓이 아니다. 기술 도핑이다.
라고 해서 이 라켓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라켓에 따라서 그 속도가 또 탄력성이나 이게 또 달라지는군요. 그 야구공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규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테니스 라켓 같은 경우는 아직은 명확한 제한이 있지는 않나 보네요. 그러면 진짜 뭔가 제한이 있어야 네, 될겠네요. 소재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비슷하게 재밌는 이야기가 타자기야 우리가 그냥 빨리 치는 거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자판 배열이 느리게 치도록 만들어진 자판이거든요. 왜냐면 너무 빨리 치면 기가 망가지기 때문에 좀 느리게 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게 굳어져가지고 이 자판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불편하게 만든 그렇죠. 거군요. 불편하게 만든 거죠. 지금 현재 기술이 발달해서 더 빨리 치게 만들 수가 있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 자판 배열을 바꾸면 또 적응이 안 되니까 그냥 느리게 치는 걸로. 예전에 그 한매 타자라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많이 했습니다. 아,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막 몇 타 치셨어요? 제가 최고 한 400몇 타까지 가본 오,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네. 와. 군대에 살 게 없으니까 계속 내려오잖아요. 소나기 이런 떨어지는 거 이렇게 맞아요. 없애는 맞아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다 외웠어요, 나중에는. 내려오는 단어들을 뭐 청포도 뭐 이런 거 있으면 다 외워버렸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과학이라는 건 사실 실험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실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얻어지는 결과들, 이것들을 이제 과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그 실험들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험 디자인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아주 재밌는 과학 실험들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한두 개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떤 거 좀 있을까요? 재밌는 실험들은 물리학에서 많이 있는데요. 중력 상수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그 뉴턴의 중력 법칙에 보면 알파벳 G라고 적는 숫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거를 과연 선대 과학자들이 어떻게 측정했는지 아주 유명한 캐빈디시 실험이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걸 아주 무거운 공들을 두고 그 위에 줄을 매달고 줄에다가 막대기를 단 다음에 막대기 양쪽에도 또 무거운 공을 붙여요. 그리고 바닥에는 고정되어 있는 무거운 공이 이렇게 있고요. 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에 이 모양으로 공을 또 붙이고, 그럼 얘가 이 두 공이 무거운 공이 가까워지면 중력 때문에 이게 회전하게 되잖아요. 그때 얼마의 각도로 얘가 회전하는지 측정해서 아주 정교한 실험인데, 가만히 둬도 회전해요? 무거운 것들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게 중력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두 공이 있으면은 고정되어 있는 공은 가만히 있고 여기 매단 공이 이 공을 향해서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 줄이 약간 꼬이겠죠. 아주 미세하게. 예. 그거를 빛을 이용해서 측정을 한 실험이 지금 잠깐 떠오르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실험일 거예요. 지금 저보고 하라 그래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네. 공에 남아있는 전하량이 없어야 돼요. 전하량이 없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전하가 있으면 전자기력의 효과지 중력의 효과보다 전자기력이 보통 훨씬 더 세거든요. 그걸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말씀하시니까 유명했던 실험 중에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전하량 측정하는 실험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전하량 측정. 예, 밀리칸이 했던 것도 그거 해보셨어요? 그냥 읽기만 했죠. 저는 그 대학교 때 밀리칸 실험이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방울을 작게 분무해요. 기름방울을. 네, 그러면 그걸 높은 배율의 현미경으로 보고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 전기장을 걸어주면 이 기름방울에 전하가 있어서 중력은 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전기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기름방울이 위로 가는 힘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두 힘이 균형을 이루면 그 기름방울이 사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정지해 있어야 돼요. 네, 그걸 이용을 해서 하는 실험인데요.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기름방울이 쫙 퍼져 있어요. 그 안에서 안 움직이는 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실험했을 때 제 같이 실험했던 동료와 내린 결론이 밀리칸은 눈이 아주 좋았다가 결론이었습니다. 실제로 밀리칸 그 실험 자체가 조금 나중에 좀 조작이 있었다, 사기가 있었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것 라는 같아요. 논란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딱 깔끔하게 값이 나왔거든요. 그 당 논문을 보면 사실은 그 정도로 깔끔하게 값은 나오지 않는데 마음의 눈으로 이제 결과를 좀 마사지를 했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죠.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반대로 증명하려면 또 비슷한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눈으로 봐야 되니까. 못 봤을 거든요. 근데 옛날 실험들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맨델 유전 법칙 유명한 그것도 사실은 그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정확하게 맞거든요. 유전 법칙이 그 콩 심은 거 예. 그건가요? 후손이 뭐 표현형이 몇 대 몇 대 몇 대 몇 그렇게 나온다라는 게 아, 1대 3대 3대 1인가 그거? 예, 근데 사실 정확하게 그 비율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맨델이 보고한 결과를 보면 이론적인 예측과 너무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데이터 마사지라고 하거든요. 데이터를 좀 건드린 거 아닐까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대로 저는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아, 그런 실험들이 기억이 좀 나시고. 일단 우주 갈 때도 당연히 사람이 먼저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니까 실험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실험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저는 이 실험이라는 키워드가 좀 낯설어요. 왜냐면 천문학은 유일하게 실험을 원래 할 수 없는 과학이거든요.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손에 쥐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생물체를 갖다 놓건 돌멩이를 갖다 놓건 하는 그런 다양한 다른 분야에 비해선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과학이에요. 아, 관측은 있을지언정 네. 실험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렇죠.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야 우리 날도 좋은데 같이 모여서 별이나 좀 만들어 보자 이러면서 막 별 만들고 숟가락으로 퍼서 별 녹여보고 막 진짜 별 짓을 다 하고 싶죠. 근데 안타깝게도 다 멀리들 계시고 너무 거대들 하시니까 우리가 괴롭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지구에 앉아서 우주를 구경하는 관측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나마 우주의 역사에서 실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시작된 게 인간이 직접 우주에 가기 시작하면서 그 우주 환경에서 사람의 몸이나 동물의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거를 확인한 게 그나마 이제 우주에서의 실험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주선이 날아가기 전부터 열기구를 쓰던 때부터 이런 동물 실험들은 있었거든요. 열기구에다가 뭐 닭이나 염소 태워서 올려보내고 얘네가 살아 돌아오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당시 소련에서 스푸트니크를 쏜 다음에 두 번째 위성을 쏠 때 이제 거기에다 강아지를 실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된 우주 동물 실험일 텐데 그때 이제 그 소련의 과학자들이 떠돌이 강아지들을 찾았어요. 네. 그래서 떠돌이 강아지라면 반려견에 비해서 더 생명력이 강하지 않을까, 잘 버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데려왔던 강아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카라고 하는 강아지이죠. 그 제 옷에도 여기 만들어주신 강아지가 들어가 있는데, 아유. 네, 이 늠름해 보이는 이 강아지가 이제 라이카이고요. 얘는 살아 돌아왔어요? 안타깝게도 옛날에 소련에서 한창 이제 미국과 우주 냉전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강아지는 살아 돌아왔다라고 거짓말을 쳤어요.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밝혀진 사실이 이 강아지는 우주에 올라가서 한 7시간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발사 과정에서 너무 강한 소음과 진동과 이런 가속도를 버티지 못하고 이미 그냥 죽어버린 거죠. 근데 더 슬픈 게 뭐냐면 애초부터 소련은 이 강아지를 살려보낼 생각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귀환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 강아지한테 안락사 시키려고 독이 든 약을 같이 보냈어요. 독이 든 약을 보내면 어떻게 걔가 알아서 먹진 않을 거 이제 아니에요? 시간이 되면 내려와서 이제 먹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애초부터 돌려 보낼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거예요.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강아지가 죽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럼 라이카라는 친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실험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이제 우주까지 간 친구고 네. 이 친구 말고도 뭐 많은 동물들이 갔죠? 네, 이제 강아지 말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집사인데 우주 고양이도 있습니다. 고양이.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때도 길냥이를 또 데려와가지고 이제 그 고양이를 훈련시키고 펠리체트란 이름이 붙어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고양이란 뜻이에요. 고양이가 올라가서 얘는 살아 돌아왔어요. 다만 돌아온 이후에도 너무나 많은 실험들을 하다 보니까 얘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나중에는 그냥 안락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무사히 돌아왔는데 나중에 또 지구에서 좀 많이 고통을 받았고요. 또 하나 생각나는 유명한 우주 동물 중에 침팬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아폴로 미션을 준비할 때 미국도 사람을 보내기 전에 실험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머큐리라고 하는 우주선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침팬지 하나를 보냅니다. 이 침팬지는 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되게 귀여운 침팬지인데 얘도 좀 불쌍하긴 해요. 사람들이 당시 어떤 실험을 하게 되냐면 우주 캡슐에 들어갔을 때 침팬지 눈앞에 조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불이 들어오면 버튼 레버를 당기도록 합니다. 레버를 못 당기면 전기 자극을 줘요. 그러니까 고문을 하는 거죠. 만약에 제대로 레버를 당기면 바나나가 굴러옵니다. 이런 식으로 생명체가 우주 공간에 노출되었을 때에도 인지 능력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실험을 했고요. 햄도 무사히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나중에 행복하게 잘 살기는 했어요. 점점 그러면서 애들이 왜 죽었는지 뭐 각종 뭐 센서나 이런 걸 통해서 분석해갖고 인간이 갔을 때 이런 것들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계속 쌓아왔겠죠 뭐. 특히나 옛날에는 지금에 비해서 동물의 어떤 윤리 이런 것도 별로 신경을 안 쓰던 시대였으니까 이렇게 계속 강아지며 고양이며 뭐 심지어 무슨 장어까지 정말 온갖 동물을 가지고 이제 실험들을 했거든요. 재밌다고 생각하는 동물 실험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거북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당시 미국과 소련이 누가 먼저 달에 갈 것인가를 두고 경쟁을 벌일 때 소련에서 거북이를 태워가지고 달 궤도까지 보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달 근처까지 날아갔다가 지구로 돌아온 동물은 거북이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 거북이는 안전하게 돌아온 거예요? 네, 우와. 존드 5라고 하는 미션이었는데 사실 전 이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주 여행과 가장 거리가 먼 동물을 꼽아보라고 하면 전 거북이일 것 같거든요. 평생 지구가 평평한 줄 알고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뜻밖의 창밖에 멀리 보니까 뭔지 모르는 푸른 구슬이 하나 떠 있는 거예요.
아 저게 내가 살던 지구인가?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다행히 또 걔네들도 무사히 돌아와서 지구에 살았는데 그 거북이 이야기, 존두 5 미션 이야기가 전 개인적으로 제일 흥미롭습니다. 재밌네요. 예전에 처음 이렇게 탐험하고 이럴 때 뭐 무슨 아문제니 뭐 이런 사람들 이 전기 같은 거 읽어보면 보통 개들은 많이들 데려가셨던 초기에 이제 그 아문제는 전략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당시 20세기 초반에 그 당시 아직까지도 영국이 이제 최강 국가였는데 네네네네. 비슷하게 이제 달을 뭐 미소 경쟁을 하듯이 그때는 뭐 영국밖에 없긴 했지만 남극점은 영국이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그 제국의 어떤 그런 걸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큰 탐험대에 꾸려가지고 영국은 또 제국의 논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가면 안 되고 과학적 연구도 해야 되고 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복잡한 룰을 갖고 있어요. 갈 때 사람이 가면서 꼭 연구를 해가지고 보트를 남겨야 되고 이런 수많은 룰이 있었는데 아문제니라는 사람은 완전 탐험가거든요. 이 사람은 과학도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남극점에 가는 게 중요하지. 이게 뭐가 중요하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개가 가장 추위에 잘 견딘다 이런 거 알았어요. 그 개를 데리고 가는 게 효율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스캇 같은 경우에는 개도 있지만 개보다는 그 당나귀나 이런 것들이 당나귀. 그런 것들을 이제 짐 할 때 쓰고 이렇게 개를 별로 중시하지 않았거든요. 개를 데리고 가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가장 빨리 가장 단거리로 할 때 개를 사용을 했죠. 개썰매를. 그리고 또 아문제는 효율만 생각하다 보니까 나머지 정복하는 개를 다 죽였어요. 정복 이후에 그렇죠. 왜요? 다시 데리고 오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효율만 생각한. 근데 스캇 같은 경우에는 개가 죽으면 이제 다 묻어지고 다 정대돼지고 일도 안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가서 한 달 이상 먼저 가가지고 그때 편지를 남겨놨죠. 거기다가 스캇 선생 와서 내가 먼저 왔다 갔습니다. 야 그거 나중에 두 번째로 보면 진짜 짜증나겠다. 그렇죠. 굉장히 짜증났을 것 같아요. 힘들게 진짜 목숨 걸고 왔는데 돌아다 다 죽었어요. 그 스캇 대원들은. 아 너무 짜증나서 그렇다는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것만은 아니었겠죠. 이분이 너무나 무리한 여러 가지 다 룰을 다 지켜야 돼. 룰을 다 지키다 보니 돌아올 에너지가 좀 부족했던 거죠. 근데 그 남극 같은 데서는 이 동서남북의 어떤 그 방향 감각이 계속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지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사라지죠 거의. 일단 배경 자체가 완전히 뭐 하얀 색깔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서. 뭐 화이트아웃이라 해가지고 방향감각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그 극점 같은 데는 시간도 완전히 우리랑 다르고 우리 시간은 어떤 위치에 따른 시간을 쓰잖아요. 그 런던 표준실 기준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시간을 하는데 극점은 뭐든 다 만나니까 어떤 시간을 써도 되는 거예요. 뭐 난 뭐 한국 시간을 쓰겠어 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거기는 진짜 남극점을 주위를 걸어가면 한 발짝 뗄 때마다 시계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은 다른 거죠. 공간 개념은 다른. 남극점에서는 기준시가 뭐예요? 자기 나라를 쓸 텐데 현재 미국 기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미국 시간을 쓰고 있지 않을까. 아까 아문센 스캇을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팀이죠. 두 팀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갔기 때문에 기리는 입장에서 남극점에는 아문센 스캇이라는 기지가 있고요. 그건 이제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아마 미국에서 운영하니까 미국 시간을 쓰고 있지 않을까. 이제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거기 이제 날짜 변경선 이렇게 쭉 걸어놓고 그죠? 거기 이렇게 살짝 넣으면 글쎄 한 발짝만 떼면 아, 나 어제로 가고 싶다 이러면 바로 가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우리나라도 기지가 있잖아요. 네, 세종기지 있고. 근데 장보고 있고. 세종기지는 어떤 시간 쓰실 것 같으세요? 세종기지. 세종기지는 우리나라 써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나라. 장보고 기지는 근데 해당하는 그 라인이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거기는 남극점은 아니니까. 세종기지는 칠레 시간을 쓰고요. 칠레? 예, 장보기는 뉴질랜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경도선 따라서. 그렇죠. 거기 맞춰가지고. 아 그래요? 뉴질랜드 우리랑 비슷하겠다 그죠? 그렇죠. 그 뉴질랜드 3시간, 4시간 차이 나니까요. 아 거리는 짧아도 경도선은 다르니까 거기서 다른 시간을 쓰는군요. 재밌네요. 그럼 거기는 2시에 만나자고 그랬는데 야 2시까지 저 장보고 기지로 와 이랬는데 나는 이 선에 서 있었어 뭐 이러면 그러네. 그게 가능하네. 2시는 왜 2시인데 뭐 이럴 수도 근데 있겠다. 이 시계에 맞춰서 한 걸 하니까 아, 어차피. 그래서 그렇습니까? 약속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전화를 당하면 몇 시까지 뭐 돌아오겠다 이런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으면 큰일 나죠. 남극에 최초로 간 사람은 그럼 아문센이 맞습니까? 남극에 최초로 간 남극점. 사람, 남극점에 최초로 간 사람은 아문센이 맞죠. 아문센. 예. 아, 달에 최초로 간 사람은 닐 암스트롱. 네, 맞습니다. 달에 이렇게 사람 보내는 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인공위성 띄우거나 혹은 뭐 우주 정거장 만들고 뭐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어려워져요. 달로 갈 때.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죠. 지구 주변 궤도만 돌겠다고 하면 지구 중력에 붙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적당한 속도만 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달까지 가겠다라고 하면 이젠 그 지구의 중력의 소나기를 극복하고 더 먼 거리까지 간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연료와 추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아폴로 미션 동안 달에 사람을 보낼 때 썼던 게 세턴 5 로켓인데
이게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로켓이었어요. 1969년도에 사용했던 로켓이 2000년대가 되도록 역대 가장 강력한 로켓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스페이스X에서 펠컨 헤빈이 또 이번에 나사에서 그 SLS라고 해서 새로운 로켓 만들면서 기록이 넘어간 거죠. 우주 공간에서는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자동차를 달린다 할 때는 당연히 땅이라는 곳이 있고 바퀴를 굴려서 땅의 마찰을 통해서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항공기도 어쨌든 공기를 뒤로 밀어내면서 가는 걸 거 아닙니까? 근데 우주에서는 뭘 밀어내고 내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고맙습니다. 뉴턴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죠. 힘을 내면 반대 방향으로 떠밀리는 네네네. 작용 반작용을 활용해서 우리가 로켓 엔진에서 이제 연료를 분사하면 걔네가 뒤로 밀려나면서 반대 방향으로 내가 밀려나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연료를 쏜다고 할 때 그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뭐 가스를 내뿜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계속 찔끔찔끔 질량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질량이 뒷봉무니 방향으로 계속 뿜어져 나가면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앞쪽 방향으로 이제 내가 밀려 나가게 되는 거죠. 애니메이션 워리에 나왔던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워리가 이제 소화기 들고 슉 날아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우주 공간에서. 그러면 소화기에 그 가스를 분사할 때 그 가스가 날아가면 그 반대 방향으로 내가 떠밀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죠. 내보낸 만큼 그럼 난 나가는 거겠군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말은 쉽지 되게 복잡한 게 그 로켓이 연료를 내뿜게 되면 로켓에 실려있던 연료의 양도 계속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간단하지 않아요. 연료의 양이 줄어드는 만큼 시간에 따라서 나의 질량도 줄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정교하게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풀게 되거든요. 이게 아마 교과서 보시면 로켓 방정식이라고 해서 되게 간단하지만 어려워 보이는 그런 식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 힘을 받으면 우주에선 저항이 없으니까 계속 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 속도가 처음 생기면 그 속도를 줄이는 메커니즘은 없으니까 잘 조정하셔야죠. 아, 처음에 할 때. 그 우주선이 있고 우주 공간에 유영을 하고 있는데 줄도 없고 어쨌든 큰일 났어요. 우주선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선의 정반대 방향으로 주머니를 뒤져서 뭔가를 던지면 되거든요. 던지면 돼요? 네, 그럼 그 질량이 있는 물체가 이쪽 방향의 속도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던지면 딴 데로 가고 멈춰지는 방법도 없죠. 만약에 야 이거는 저 못 푸실 것 같은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자 공을 제가 이제 우주 공간에서 던지면 이제 저는 뒤로 가잖아요. 저한테 팍 던져요. 누가요? 내가. 나한테? 내가 나한테 내가 이렇게 팍 던져요. 공을 맞습니다 제가. 그럼 이제 저는 내가 던진 힘만큼 뒤로 가는 힘을 받겠죠? 그러나 던진 사람은 저죠. 그렇죠. 자 어려우시죠? 잠깐만요. 제가 저한테 던졌습니다. 자 어려우시죠? 야 이거는 저 못 푸실 것 같은데. 자 끝났어 오늘 방송은. 자 어떻게 하실래요? 불의 질량 중심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요. 공을 나한테 던졌다고 보통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공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졌다고 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 공을 밀어야 되잖아요, 먼저. 아 그렇죠. 예, 이만큼은. 네. 그 다음에 하는 거라서 아무런 변화를 못 미칠 것 제자리에서 같은데. 이렇게만 될 것 같아요. 네, 그 자리에서만. 아 그래요? 어디로 못 가요? 이거는 그렇죠. 잠깐 헷갈리네. 맞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질량 중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질량 중심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던진 공이 내 몸과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고 가정하면 맞고 공이 튕기고 나는 이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나중에 편집해 주세요 지금. 요 그대로 나가야 돼. 근데 안 움직이는 게 답일 거거든요. 그건 확실한데 그게 그래. 처음에 공을 팔을 뻗어서 공을 앞으로 밀 때 그때는 나는 뒤로 가요. 팔을 밀면 예. 그리고 공을 던지잖아요. 그 순간은 나는 앞으로 가요. 던질 때 예. 왜냐하면 그쵸? 이만큼 던지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공이 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예. 와요. 그다음에 충돌이 되면 다시 또 뒤로 가죠. 아.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 말씀에 생각이 나는 게 맞죠? 잠깐 이거 나중에 이거 잘못 얘기하면 주변 물리학자들이 난리가 나는데. 과학을보다 최초 위기입니다 위기. 그러니까 그 공의 무게가 막 500kg짜리예요. 그만하시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뭐를 꺼내서 던져도 그러면 이 애가 저쪽으로 갈 때 내가 뒤쪽으로 가는 건 맞죠. 또 내가 잠깐만요. 헷갈리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탄성 충돌을 하면 그러면 공은 다시 튕기고 그때 내가 이쪽으로 밀려나면 머리에 부딪혀서 공이 가면 저는 공이 그냥 딱 저한테 붙는다고 생각했어요. 공이
공이 붙으면 네네. 예, 그러면 예, 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네네. 이게 공이 만약에 무슨 찰흙 같은 것처럼 머리에 붙으면 그 전과 후가 똑같아야 되니까 나는 그 자리에 있고요. 헬멧을 쓰고 세게 공을 부딪혀서 공이 튕겨 나간다면 나는 그만큼 이쪽으로 또 나가고. 네,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구에서 점프해도 지구와 저 둘의 질량 중심점도 살짝 변하거든요. 지구에서 점프를 해도 그러니까 지구에서 점프를 하면 저만 위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구도 찔끔 내려가요. 물론 지구가 압도적으로 무겁기 네. 때문에 큰 차이가 없지만 네. 아주 수 나노미터, 수 펩타미터 이렇게 스케일로 본다면 정말 그런 게 보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점프를 했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오면 결국에 다시 지구와 저는 원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으로 공을 멀리 뒀다가 잡아당겼을 때 결국에 둘의 위치는 똑같이 유지되는 거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지구를 찼어요. 네. 저는 중력 때문에 떨어지겠죠, 다시. 네. 지구는 무슨 힘으로 다시 위로 옵니까? 둘 사이에 중력이 있죠. 중력. 제가 끌어다니는 예. 제가 지구한테 끌어당기는 힘. 그렇죠. 지구를 당기잖아요, 중력으로. 제가. 예. 그만큼은 그만큼은 또 예. 올 수 있다. 이게 되게 중력의 참 전 매력적인 포인트로 생각하는데 중력은 결국에 두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 그 중력식을 보면 아무리 가볍고 무겁든 상관없이 두 질량의 곱으로 중력의 힘의 세기가 결정이 돼요. 중력이라는 힘 자체의 세기만 생각해 보면 지구가 저를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나 제가 지구를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나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 없는 거죠. 간혹 그 물리학과에서 뭐 입시 같은 거 할 때 구술 시험으로 학생들 괴롭히는 문제거든요. 이게 젊은 학생한테 그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지 왜 지구는 사과로 안 떨어지나요? 라고 물으면 학생들이 정말 헤맬 때 그건 당연히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 더 커서 그렇죠. 그럼 학생들이 그렇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아요. 지구가 사과를 당기나 사과가 지구를 당기나. 근데 질량 차이가 워낙 나니까 사과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중력은 왜 생기는 거예요? 생긴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잘 모릅니다. 그래요? 그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가설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를 프린키피아에 적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뉴턴의 동시대의 과학자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온갖 상상을 만들어내요. 근데 뉴턴은 왜 중력이 만들어지는지는 묻지 말아라. 나는 그것에 답하지 않겠다. 하지만 주어진 중력이 있을 때 모든 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설명하겠다. 왜? 라는 질문 대신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답하려고 한 거죠. 지금도 근데 밝혀낸 건 없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제 근데 그거를 그것도 설명하는 거죠. 끝까지 가면은 결국은 몰라요. 질량이 있으면 시공간이 휘거든요. 그건 오케이. 그러면 질문을 계속할 수 있죠. 질량이 있으면 왜 시공간이 왜곡되냐고. 어린아이가 계속 질문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까? 왜?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학이 마찬가지일 텐데 가장 극단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는 사실은 모른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렇습니까? 역시 오늘도 재밌습니다. 네, 물론 위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자신 없는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 중력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왜 우리가 예전에 그 학교에서 배웠던 볼링공하고 뭐 깃털 두 개가 진공 상태에서는 동시에 떨어지잖아요. 이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냥 상식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거운 게 당연히 빨리 떨어질 것 같고 가벼운 게 늦게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걸 네. 밝힌 사람이 갈릴레오잖아요. 갈릴레오가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설명드릴게요. 이건 제가 건드렸으니까 제가 먹겠습니다. 자, 가정. 무거운 게 그런 식으로 빵 잡고 가져가지 마시고 자, 가정이 뭐냐면 제가 건드린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다. 그 네. 가정이에요. 네. 그 다들 동의했다고 가정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실험하냐면 무거운 걸 아래에 두고 가벼운 걸 둔 다음에 둘을 실로 연결해요. 묶었어요. 그러면 이 전체는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만 있을 때보다 더 무겁죠. 실로 연결하면 예, 둘이 한 덩어리. 그러네요. 예. 예. 그럼 얘가 더 빨리 떨어져야 돼요.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게 1번이에요. 네. 2번. 연결했어요. 그런데 얘는 빨리 떨어지고 싶잖아요. 무거우니까. 네. 얘는 천천히 떨어지고 싶잖아요. 그럼 얘를 연결하기 전보다 떨어지려고 하는데 방해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느리게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1번과 2번이 모순이죠. 1번은 연결하면 전체는 무거워지니까 더 빨리 떨어진다. 2번, 무거운 거 위에 가벼운 게 있으니까 무거운 게 떨어지는 것에 운동이 방해가 되니까 아까보단 천천히 떨어진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서로 모순인데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진다라고 가정하면 1번하고 2번이 동시에 성립하게 돼요. 그건 모순이죠. 그럼 뭐가 잘못된 건지 하면 가설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밝혀냈어요. 갈릴레오가 사실 실험을 해서 피사 사탑에서 뭐 떨어뜨려 보고 찾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갈릴레오가 이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진다는 게 이상하다라는 걸 생각하는 게 정확히 이 사고 실험이에요. 진짜 모르겠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해요. 와, 그 생각을 했어요. 대단하죠. 진짜 머리 좋다. 그걸 이제 아니, 제가 먹겠습니다.
실험하기 전에 그냥 이거 머리로 생각해서 알아낸 거 아니에요? 그것도 왜 갈릴레오가 드시고 하세요. 뭐라도 움직이면 영원히 움직인다라고 관성의 법칙을 처음 생각해냈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사고 실험을. 아 그래요? 말씀하신 질량에 상관없이 똑같이 떨어진다라는 게 사실 지구에서는 재현하기 어렵잖아요. 공기 저항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라면 같이 떨어질 텐데 달에 가면 지구와 달리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달에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폴로 우주인들이 중간에 재미 삼아서 잠깐 테스트를 한 적이 해봤어요? 네, 그래서 한 손에는 해머를 들고 한 손에는 깃털, 독수리 깃털을 갖고 가가지고 진짜? 달 위에서 이제 떨어뜨립니다. 어깨 높이에서. 근데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막 이제 우주인들이 갈릴레오 was correct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맞았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 동영상 유튜브에도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볼 수 있는데 아 찍었어요, 그걸. 저는 처음 그거 봤을 때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두 개 같이 떨어지는 망치와 걸. 깃털을 떨어뜨려서. 근데 그 정면에서 제가 또 감동적이었던 게 그 실험을 하려고 나사에서 우주인들이 깃털을 거기까지 갖고 온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막 소름이 돋네. 굉장히 감동적인.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남극 눈은 좀 달라요? 이렇게 한국에서 보신 눈이랑 남극 눈은 좀 약간 좀 형태나 뭐 이런 게 좀 다릅니까? 눈은 다 똑같죠. 똑같아요? 기본 형태는 다 똑같다고 봐야죠. 아 그렇습니까? 남극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가끔 일반인들도 그곳에 가는 사람들을 모집하는데요. 선정되려면은 아마 요리를 하시거나 배관공을 하시거나 그러면 좀 기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뭐 사실 그 남극 가는 관광 상품이 있어요. 아 그래요? 똑같이 여행사에서 하는 관광 상품이 있고 관광으로는 좀 재미없을 것 같고 장보고기지. 그런 기지들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으로 매년 협약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남극조약이라는 이제 큰 국제조약이 네네네. 있고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과학적인 목적을 갖지 않은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기억에 나는 게 옛날에 이제 그 남극점에 네네. 아문산 스캇 기지라는 네. 기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탐험가들이 극점을 가려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근데 제가 듣기는 한국 이제 탐험대가 거기 가서 탐험대원 한 명 굉장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문산 스캇 기지를 좀 약간 치료를 받고 싶다 했더니 절대 안 된다. 치료약은 줄 수 있는데 들어올 수 없다고요?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아 깐깐한 이거 아프다는데? 약은 주고 도움은 주겠지만 들어오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냥 뭐 질병 감염 그런 건가요? 아니 그냥 조약상으로 일반인들을 받아주기 시작하면은 근데 계속 들어오는 일반인들이 겁니다. 아니잖아요, 사실. 과학자, 타국의 과학자. 타국과학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근데 그분은 그냥 탐험되었으니까 탐험되었습니다. 탐험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룰은 어느 나라의 과학자든지 간에 과학적인 목적으로 기지에 들어온 사람은 모든 숙식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건 있어요. 아니 과학자 뭐 무슨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고 아 나 과학자라고 하면 되지. 아니 과학자 자격증 있어요? 나 이 티셔츠 입고 가면 되잖아. 라이카. 분야는 상관없나요? 어떤 과학적인 목적을 가지면 되는 거죠. 과학적인 목적이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배고프면 남극 가면 되겠군요, 아무데나. 아 과학자시니까. 아 그런 또 룰이 있군요. 야, 하여튼 과학은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실험하는 습관은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어릴 때 좀 더 우리 학생들이 실험들 좀 많이 해갖고 과학적인 좀 상상력도 좀 많이 키우고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랑 실제 실험했을 때 이 달라지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우리는 그렇게 실험을 많이 하는 나라는 아니죠. 교육 과정에 있어서. 요즘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모든 거의 그 교과 과정에 있는 모든 실험을 애니메이션으로만 대체를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냥 선생님들 쓰는 플랫폼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만화 같은 애니메이션으로만 실험 보여주고 하는 게 많았는데 네. 이제 그걸로만 배우면 원리는 알고 있어도 약간 다 가짜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눈으로 볼 때의 그 감동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저도 실험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과학 그리고 이제 여러 실험들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봤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과학 이야기 계속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과학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